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가야동의 한 건물로 불안한 기색을 보인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는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달려온 아들 A씨였어요. 평소 그는 어머니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이틀 내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너무 걱정이 됐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 집이 있는 4층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에 보니까 어머니 정씨가 쓰러져 있어요. 상당한 양의 피가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이어 작은 방에서 A씨의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정씨에게 시어머니인 김씨 또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상태예요. 잠시 가족관계를 설명드리자면 A씨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또 동시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왔죠.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했지만 또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둔기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다쳤고요. 부검을 해본 결과 당시 85살이었던 할머니 김 씨는 몸 전체에 거쳐 총 9차례 공격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65세였던 어머니 정 씨는 무려 25차례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이 고부를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망 추정 시간이 서로 다른 겁니다. 부검 결과에서 시어머니 김 씨는 1월 7일 오후 2시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정 씨는 오후 4시 정도에 사망한 겁니다. 약간 2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죠. 아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며느리는 사망 당일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추정을 해보면 그날 오전에 며느리가 동창회 간다고 외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먼저 공격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귀가한 이 며느리를 정 씨를 살해한 정황은 아닐까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지금 무려 25번이나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분명한 오버킬이에요. 2-3번만 공격을 해도 이미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을 텐데 그 와중에 또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 보통 원한관계나 면식범일 경우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각 부산경찰은 7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실내가 상당히 어지러져 있었어요. 또 이 와중에 현관에는 걸레질을 한 모습이 보였죠. 피를 좀 닦으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주방에는 가스 밸브를 막 날카로운 걸로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 후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그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거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며느리 정 씨가 쓰러져 있던 거실, 그곳에는 와인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정 씨가 끝까지 범인한테 맞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안방에서 장롱 안에 들어있던 보석함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요. 또 며느리의 휴대폰은 화장실 욕조 물에 잠겨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정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딘가 연결고리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모습들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걸 딱 형사님이 캐치하게 되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비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현장 감식을 무려 7번에 걸쳐서 진행할 정도였어요. 자, 그 와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흔적은 바로 범인이 남긴 장갑품과 족적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살해 도구를 챙긴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이걸 또 분석해 봤더니 K재화에서 출시된 남성 구두더라고요. 265에서 275mm. 더 알아보니까 부산 시내에 K재화 매장은 9개, 그리고 이 구두는 매장들에서 약 100켤레 정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끈질기게 구매자를 찾아 나섰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얻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범인의 범행 목적은 뭐였을까요? 범인이 보석함을 파손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막 찾으려던 기색이 역력했고요. 근데 정작 금품 자체가 도난당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없어진 게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지갑인데 이 지갑 안에 현금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게 이러니까 돈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졌고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또 주목한 것은 현장에 있던 모자였습니다. 할머니 옷장에서 모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이 피해자 두 사람의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범인과 관련되어 있을 물건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모자에 박범찬이라는 의문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디자인도 특이한 데다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이 모자가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범찬이란 이름을 이제 신원 조회를 해요. 전국에 102명, 그리고 부산 경남 기준으로 7명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먼저 7명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죠. 그런데 전원,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죽은 피해자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건 CCTV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 집 쪽을 제대로 비추는 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건물 주변에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했고 총 139대의 카메라, 이걸 다 화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만 1200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차량은 2200대고요.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각에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까지 다 분석했죠.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그 용량이 무려 20TB였다고 해요. 방대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한 상점에서 건물 쪽을 이렇게 희미하게 비추는 CCTV 한 대가 포착된 겁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또 이 화면 가운데로 전선이 지나는 바람에 시야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찰이 불굴의 의지로 여기서 단서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오후 1시 38분 은색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사건 현장, 그러니까 이 거주지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후인 1시 43분에 남자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후진해서 이동했어요. 하필 여기는 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탄 차가 오후 4시쯤에 다시 카메라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이 이때와 정확히 일치하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화질이 너무 저컬이에요. 그래서 용의자 식별은 힘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은 있었죠. 최대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카락이 하얀색이더라고요. 용의자는 백발 남성에 검정색 점퍼를 입고 은색 승용차를 몬 남자,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또 때마침 그 은색 차량이 나타났을 때 옆에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버스! 경찰이 이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했죠. 빙고. 오후 4시 14분입니다. 버스 외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딱 찍혀 있어요. 은색 차량 그리고 백발 남성,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었죠? 아까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황색 점퍼로 바꿔 입었더라고요. 옷을 왜 갈아입었을까? 이게 더 수상하잖아요. 경찰이 즉각 차량 번호 조회했고 그렇게 드러난 차주이자 용의자. 와, 놀랍게도 이 남자가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의 지인, 66세의 김 씨였습니다. 지인이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피해자, 그러니까 며느리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 남편이더라고요. 남편 김 씨요. 자, 기억하세요? 사건 당일 이 며느리 정 씨와 친구는 함께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왜 친구 남편이 이 정 씨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 상주인 피해자 아들을 막 위로하고 토닥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게 범인이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인데 좀 이상하죠. 경찰이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건 당일 현장, 당신 그 근처에 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저는 전혀 간 적이 없어요. 라고 발뺌해요. 경찰이 근데 저희가 그날 그 주변에 계신 CCTV를 확보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맞다. 그 옆에 그 스크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그 스크린 골프장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돌연 솔직히 고백하겠다면서 사실 내가 그 근처에서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 그러면 내연녀가 누굽니까? 라고 추궁을 하는데 또 횡설수설. 이 역시 거짓말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반복하던 김 씨가 제풀에 지쳤는지 결국 모든 걸 고백해요. 자신이 정 씨와 정 씨의 시어머니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고 말이죠. 일단 경찰은 그를 체포한 후에 그가 운영을 하고 있던 가리비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 양식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보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그 족적과 일치하는 구두가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구두의 실밥에서 미량의 피해자 DNA까지 나왔고요. 또 김 씨 소유의 은색 차량을 조사했더니 피해자의 DNA가 버젓이 있었죠.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훔친 지갑, 정 씨 지갑이 없어졌잖아요. 그 지갑은 지나가는 화물차에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자, 아내의 50년 지기 친구,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범인 김 씨.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들이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 아니요. 황당하게도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리비 양식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업이 좀 실패를 하면서 민사소송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4억 4천 정도의 채무를 지고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 정씨 걔는 부자잖아 라는 걸 듣게 된 겁니다. 최근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것도 입수했죠. 실제로 피해자 정 씨는 4층짜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 건물에 살면서 2층과 3층은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 씨는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서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하고 이 집에 들어갑니다. 마침 집에 있던 건 정 씨의 시어머니였잖아요.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김 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장갑을 끼고 둔기로 그녀를 공격했고 이후에 돈 어딨어? 하면서 막 샅샅이 집을 뒤졌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집 안에 돈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미 한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더 이상 포기할 순 없었죠. 그는 지금 동창회에 갔다가 돌아올 정 씨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탈칵 하고 그녀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이때 정 씨가 유독 수차례 공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집을 뒤졌는데 뭐 돈이 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 씨가 왔을 때 뭐 금품, 현금 어딨어? 하고 막 이렇게 캐묻는 과정에서 고문을 했을 거란 추정이 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너무도 매정하죠. 그렇게 2차례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살해할 때 입었던 옷 다 버리고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범행 때 입었던 그 검은 점퍼는요, 근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내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나왔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행적을 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나 CCTV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김 씨 얼굴이 찍혀 있었죠. 2014년 3월 14일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워낙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모든 경찰과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죄를 반성하는 듯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이런 태도와 다르게 재판에 딱 들어가니까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해리성 기억상실을 앓고 있대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증상입니다. 뭐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그냥 기억상실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 씨가 분명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과정을 세세하게 진술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에 뭐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범행 내내 주도 면밀했어요? 2번째 피해자 정 씨가 집에 오기까지 기다렸고 또 CCTV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량 옮겨서 주차했고요. 이런 치밀함을 보였는데 해리성 기억상실이라 재판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이 떨어집니다. 무기징역인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부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피해자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범인의 아내. 과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공범 가능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그 범인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무심코 남편에게 전한 친구의 경제적인 상황 이야기가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결국 이 사건은 돈에 눈이 먼 남성이 아내의 친구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좀 경찰분들을 굉장히 갸우뚱했고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 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어요. 또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희박해서 사실 자칫하면 미제로 남을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단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파헤친 형사님들의 굳은 의지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건 해결에 힘을 쓰신 부산 진경찰서 수사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아침, 당시 56세였던 김 씨는 부산 부전동에 위치한 버킹엄 모텔에 출근합니다. 참고로 여긴 이제 서면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부산 최대의 번화가고요. 김 씨는 이 서면 뒷골목에 위치한 버킹엄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45분쯤 그가 모텔 정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여사장 이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갔나?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일과를 시작했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투숙객들이 앞으로 사용할 비품을 챙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로 사용하던 101호 객실로 향했는데 여기는 그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불이나 휴지, 수건 같은 비품을 보관하는 곳이죠. 관리자들은 늘 드나들고요. 근데 이상합니다. 이 101호의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겁니다. 김 씨가 모텔 일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잠긴 적이 없던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당시 김 씨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장 이 씨가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하루 장사를 지금 망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진 김 씨는 결국 직접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101호의 문을 열게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바닥에 이불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죠. 설마 하면서 이불을 들춰보니 그 밑에 모텔 주인, 당시 46살의 이 씨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즉각 경찰이 출동했고 확인해본 결과 이 씨의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곳을 공격당한 자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무려 74곳에 달해요. 74곳이요. 전형적인 오버킬이죠. 이 정도 과잉 공격은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손에는 이 흉기를 막다가 생긴 방어흔이 있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즉, 피해자가 아주 거센 저항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을 보니까 대부분 목과 가슴에 집중된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약 4-5대 군데는 흉기가 뼈에 닿았을 정도로 아주 깊숙하게 찔린 것도 확인됩니다. 당시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거의 고문을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예요. 즉 범인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아주 깊게 공격을 한 의도가 보인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범인은 사장 이 씨를 살해할 아주 강력한 원한이 있는 면식범이거나 혹은 완전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은 숨진 이 씨에 대해 검소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를 졸업하고 쭉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몇 달 전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모텔 운영을 돕게 되는데요. 그러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씨가 홀로 이 모텔 운영을 맡아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도 이걸 오래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곧 모텔을 접고 영어 학원을 차릴 생각이었다고 해요. 부산에 온 지 얼마 되었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아서 그렇게 주변에 원한 관계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외부 활동이라고는 낮에 성당에 나가는 정도였고요. 당시 이 씨는 야간에는 종업원들과 2교대로 모텔 카운터를 지켰는데요. 그녀는 주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숙박업소 특성상 현금을 노린 강도의 소행 아닐까요? 근데 또 이게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만 원은 고스란히 제자리에서 발견됩니다. 혹여라도 강도의 소행이라면 주인 이 씨가 카운터에서 101호로 옮겨가는 동안 거기서 공격을 당하면서도 막 격렬히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01호는 혈흔이 튄 것 외에는 깔끔한 상태였고요. 즉 추정컨대 그녀가 굉장히 방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럼 방심을 왜 했을까요?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면식범에 대한 의심이 더 커져갔죠. 주변을 탐색하던 경찰, 모텔 1층 식당 외부에 다행히 CCTV가 입구를 비추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즉각 폐쇄로 분석 작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화면에서 같은 얼굴이 반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사실 이 씨가 운영하던 모텔은 단기 숙박객 대신에 장기 투숙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유흥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 직원들이 아예 원룸처럼 그러니까 장기 방을 잡아놓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모텔은 보통 손님이 한 번 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숙박객들이 계속 들락날락 했던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CCTV에 찍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상인회, 종업원, 손님들까지 사실상 28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 전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그러면 수사엔 좀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한편 경찰은 버킹엄 모텔의 다른 방들을 대상으로 혈흔 반응 검사를 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투숙객들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흔이 튀었으니까 방에 돌아간 범인이 거기에 혈흔을 남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을 조사했죠. 하지만 사건 현장인 101호를 제외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와 DNA가 일치하는 혈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 이 씨가 머물렀던 그 카운터 안내실 입구에서 낯선 지문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건 각각 201호 그리고 307호 투숙객의 것이었어요. 즉각 이들에 대한 조사했죠. 그런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성과는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새로운 걸 알게 되거든요. 바로 사건 3일 전 한 외국인 손님이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그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신변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길고 긴 수사 끝에 혐의는 없음. 이 밖에도 사건 당일 모텔에 있었던 손님들 역시 저마다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하나둘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해요. 사실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이씨 시신이 발견된 그 101호 바로 옆방에 남녀 투숙객이 있었거든요. 이 모텔이 방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옆방에 있는 그 남녀가 어떤 결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두 사람 모두 저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거예요. 분명 방어원이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씨에게 작게나마 저항흔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공격을 당했을 때 소리를 질렀을 거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못 들었다. 그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공격을 받았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마침 또 다른 유의미한 증거가 101호에서 발견됩니다. 피해자 이 씨의 혈흔이 묻어있던 수건에서 제3자 또 다른 사람의 DNA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사건 현장이니만큼 범인이 혈흔을 씻어내면서 수건에 남긴 흔적일 수 있죠. 경찰이 서둘러 유전자 대조에 나섰고 머지않아 일치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는 모텔 근처에서 만물상을 하던 사장 고 씨입니다. 이분이 필요할 때 직접 모텔로 출정을 나와서 간단한 설비를 고치시는 일을 맡아 하셨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그가 사건 며칠 전에 이 모텔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순식간에 고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며칠 전에 모텔에 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유가 분명했어요. 1층 식당의 배관 공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썼고 그래서 평소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던 101호에서 샤워를 했다는데요. 이때 수건을 사용했는데 그걸로 인해 범인으로 몰린 것 같다는 주장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경찰 또한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 고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고 결과는 진실. 무엇보다도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 또한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DNA까지 일치하는 유력 용의자가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이 나면 경찰도 좀 허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 사건은 목격자 없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상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살인사건입니다. 원한을 지은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객실 내 장기 숙박객들도 대부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답답하죠. 경찰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CCTV를 정밀 분석하게 돼요. 자, 피해자 이 씨가 사람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사건 당일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 모텔 안내실 창문을 통해서 투숙객에게 수건을 건네줬어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건 아침 10시. 그렇다면 그 한 9시간, 10시간 동안에 출입한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추려서 남겨진 인물이 55명. 경찰은 한 명 한 명 CCTV에 찍힌 인물들 찾아 나섰고 그중 54명의 신원과 알리바이를 파악합니다. 단 한 명 남아있죠. 그 사람은 10월 1일 새벽 2시 45분 버킹엄 모텔에 들어왔던 한 남성이었습니다.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손을 주머니에 꽂고 있어요. 그리고 약 30분 뒤인 3시 15분에 남성이 다시 모텔 입구 CCTV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텔을 막 나가려는 순간이었는데 마침 근처에 청소차와 청소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살짝 경로를 틀더니 왼쪽 골목으로 자취를 감추는데요. 그 경로를 추적한 결과 모텔에서 약 100m 떨어진 인근 건물 주차장 CCTV에서 남성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근데 이때 모습이 특이했어요. 남자가 순간 팔을 들어 보이더니 자신의 양손을 흘낏 보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시계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봤다고 하기에도 어색해요. 이 굉장히 결정적인 CCTV. 전문가들은 그가 범죄 현장에서 나온 직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방금 전까지 무려 70번 넘게 흉기를 휘두른 상태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손에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어떤 흔적이 분명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확인해 보려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성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행방도 딱 여기까지였고요. 남자가 대로변으로 나간 뒤에 택시를 타고 사라진 것으로 보여요. 이후에 그를 찾기 위해서 약 2,000장 이상의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또 주변 상인, 행인, 또 택시기사를 상대로 목격자를 찾아 헤맸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경찰분들이 서면 일대 모든 CCTV를 뒤졌다고 해요. 허탕이었고요. 지난 2021년 11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전문가를 섭외해서 CCTV 속 남성의 특징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봤죠. 걸음걸이 분석으로 나온 이 용의자의 연령대는 20, 30대, 신장은 170cm 초반, 체격은 보통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로선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중 유일하게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인물은 이 사람 한 명이에요. 하지만 신원을 어찌저찌 찾아낸다 한들 풀어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그가 단지 그 살해 추정 시간에 모텔에서 나왔다는 증거 CCTV 뿐이거든요. 현장에서 족적이나 DNA가 나온 건 아니고요. 따라서 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지인이라면 이렇게 CCTV 잠깐의 모습이라도 상당히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누군가의 일말의 제보를 기대하면서 범인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죠. 참고로 현재 버킹엄 모텔은 다른 사람에게 인수돼서 이름 바꾸고 영업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CCTV에 찍힌 남성이 범인이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경찰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이미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을 용의선상에서 하나씩 제외했다고 밝혔어요. 많은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 만약 그 중에 범인이 존재한다면요? 당시 버킹엄 모텔의 장기 투숙객들은 대부분 유흥업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오히려 서로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우리가 당시 수사 상황을 세세하게 알 순 없지만 만에 하나 용의자가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SBS 그 아래서 방송된 당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바로 피해자 이 씨가 한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이에요.
모텔 종업원 역시도 그 사건쯤 해서 이 씨가 외출을 했다가 모텔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새롭게 드러난 또 다른 정황 중 하나는 이 씨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그녀의 주변에 사이비 종교라고도 볼 수 있는 정체불명의 종교인들이 맴돌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들이 버킹엄 모텔에 찾아왔고요. 이 씨가 약간 작은 실랑이를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건 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씨와 통화를 한 사람이 대부분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정말 성당 사람들인지 아니면 의심대로 사이비 종교인들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과거 수사 당시 경찰들이 종교인이다 하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넘기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유력 용의자로 만물상 주인 또 CCTV 속 의문의 남자에게 보통의 수사가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편견 속에 결정적인 용의자를 놓친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어떤 원한이 혹은 어떤 분노가 피해자를 74번이나 무참히 공격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형태만 봐선 분노에 찬 오버킬, 우발적인 오버킬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범인은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즉, 치밀한 계획범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선 범인의 동기마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부산의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방송국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1시간짜리 방송으로 만들기엔 남아있는 증거조차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금사파에서 꼭 다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희미한 CCTV 속에 이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는 일이겠죠. 신장은 170에서 175cm 사이, 나이는 사건 당시 20, 30대, 현재는 40대로 추정됩니다. 팔자걸음에 팔을 앞뒤로 크게 휘두르면서 걷는 특징.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나 당시 옷차림을 기억한다면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